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번 주 시작과 함께 찾아온 추위에 두꺼운 외투권에 입으신 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쌀쌀한데요. 단풍 절정을 앞둔 설악산엔 첫눈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도일 기자, 출근길 날씨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4.8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광주 10도, 부산 14도 등 1도에서 14도 사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3도 더 낮겠습니다. 이 때문에 파주와 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체감 추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 사이로 올라 아침보다는 포근한 날씨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맑은 날씨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걸로 관측됐습니다. 단풍 절정을 앞둔 설악산에서는 어제 새벽 첫눈이 내려 1cm가량 쌓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하루 늦고 재작년보다는 하루 빠릅니다. 지역 농민들은 서리로 농사를 망칠까봐 수확을 서두르는 등 대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찾아왔는데요. 한동안 평년보다 낮은 온도가 지속되다 내일 오후부터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은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선 10개 상임위가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법사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동연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부산고법, 광주고법 등 20개 법원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파기환송한 건 사법 쿠데타란 입장인데 상고심 중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갔다며 날치기 판결 주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리 기록도 보지 않고 저곳에 갔습니다.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사법 쿠데타였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대법원 현장 국감 등 사법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발 아래 무릎 꿇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행안위는 경기도와 경기 남부 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지역화폐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이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한 각종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동연 지사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로 평가되는 재판소원법은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12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 증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만 22명이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은 향후 당론 발의를 통해 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곧바로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 지도부와 공동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사심제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돼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란
민주당은 또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겠다며 이른바 언론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 편을 들다 사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 변호사는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 보고했다는 진술서를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썼고 변호인으로서 서명만 해준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당시 변호인 사임을 종용한 사람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지 사흘 만에 변호인이던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가지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진술서는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직접 쓴 자필 진술서가 있었고 이제 그 이필 변호사 서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서명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당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사임을 종용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됐다는 겁니다. 김현지 보좌관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설 변호사님이 하지 않은 게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김현지 측에 설 변호사로부터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통화 녹음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설 변호사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이 사건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한 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네, 국감장에서 연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턱도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의 전과 가운데 하나인 21년 전 성남 시의회 난입 사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 대장동 키맨으로 불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확정되던 날, 2달 뒤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이 숨진 이후 2023년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소환 조사를 받던 때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국정감사 첫날 2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규현 판사의 휴대전화 교체를 비판했는데 핸드폰을 계속 교체했다면 이 지규현은 뭡니까? 증거인멸 아닙니까? 오민석 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같은 논리라면 김 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고비 때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게 박 의원 지적입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증거인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회견 내용 가운데 김 실장이 번호를 바꿨다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턱없는 음모론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교체는 올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해명했습니다. 이번 기기 변경은 약정이 끝나 통신사 권유로 신청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인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 김 실장이 함께 등장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두 사람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감 2주차에 접어든 어제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폰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폰을 교체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달 만에 폰을 바꾸는 겁니다. 2달 만에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때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사망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북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023년 9월 9일에 교체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런 시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마십시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입니까? 이번에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를 바꾼 건 휴대전화 약정이 끝나서 최신형으로 바꾼 거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상황인데 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들이 참 묘하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그날 10월 13일에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7로 갔다가 다시 9분 만에 아이폰 14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추정컨대 아마 아이폰 17을 하나 새로 구입한 것 아닌가, 새 번호를. 그래서 이제 유심을 바꾼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바꿨다는 건 적어도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제 고비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고비마다 휴대폰을 바꾼 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죠. 다만 그 의도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꿨느냐 아니면 뭐 진짜 약정기간이 종료돼서 바꿨느냐 그러는데 약정기간이 종료됐다는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2개월 만에 바꾼 적도 있거든요. 2개월 약정이라는 휴대전화 약정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충분히 박정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그걸 음모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 반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좀 해명에 나서는 모습인데 박정훈 의원 이럴 게 아니라 김현지 실장 나와서 해명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주기현 판사의 의혹을 제기할 때도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서 방어를 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진영 간의 싸움이고 정치권에 계속 반복되는 유형인데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방어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진영의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영 정치에서는 주장은 주장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주기현 판사에 대한 주장할 수 있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결국은 수사 주체에서 수사를 하고 방어권을 가진 사람들은 방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지금 국감에 나와야 되는 게 개인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속실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속실장으로 불러서 이 개인의 범죄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개인의 범죄를 추궁하겠다면 법사위가 됐든 행안위가 됐든 이걸 맞는 상임위에서 개인의 범죄 의혹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는 점도 조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한 강연에서 휴대전 사고 쳤을 때 휴대전화 빼앗기면 안 된다. 휴대전화에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한 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김현지 실장이 좀 그대로 이행한 게 아니냐라는 게 박정훈 의원의 어떤 의혹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기현 판사에게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혹은 입증이 돼야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인들은 주기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마찬가지고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범죄를 소명하거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김현지 부속실장 꼭 나올 필요 없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 총무비서관에서 그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9월 29일에 했잖아요. 저는 그게 명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국감에 출석시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의 그 뭐 얘기들은 그야말로 핑계나 아니면 상황 호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총력 방어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이유는 뭐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안 되는 사유가 있겠죠. 현재 그것도 이제 뭐 밝혀져야 하지만 아마 그런 정치적 공방을 국민의힘은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고리다. 그 고리가 바로 김현지 실장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김현지 실장 이 공방을 어차피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계속해서 국정감사 기간 내 최대 이슈로 어차피 11월 6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공격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2004년이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국감 출석을 압박했는데 그 영상을 좀 저희가 같이 볼까요? 틀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였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당시 측근으로 있었는데 당시 이 성남시의회에 난입을 해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김현지 실장도 함께 지근거리에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만큼 과거부터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실장 사이가 가까웠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뭐 김현지 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뭐 그 여권의 실세로 등극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뒷받침하는 그게 단순히 최근의 현상만이 아니고 무려 20여 년 전부터의 그 현상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변호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고 이걸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하냐는 게 지금 개혁신당의 주장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선 김현지 여사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 영상은 어떤 동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지로서 활동한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저게 어떤 일반화, 이미지화, 악마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이미지화, 악마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안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죠. 어떤 것들이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게 주홍 글씨가 돼가지고 저는 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좀 뭐 그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떤 함께 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난입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홍 글씨처럼 새겨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근대 국가를 왜 만들고 그다음에 뭐 법에 있어서 실효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든가 이런 말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일반인들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데 책임도 적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책임이 공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좀 사안별로 구분하는 어떤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현지 실장과는 성남의제 21대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현지 개인의 인연과 보훈 차원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한 적 언제입니까? 최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아마 통화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과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 자신의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놨는데 좀 어색했다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인호 산림청장의 지금 그 증언이 과연 사실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상황이 대단히 많아요. 우선 본인은 교수였어요.
신고대학교 교수였으면 교수는 정년이 65세인데 지금 57세에 미리 그만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 직전에 그만뒀거든요. 그럼 정년을 오랫동안 남겨놓고 그만뒀을 때는 다음에 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다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산림청장을 지금 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것도 국민추천제를 어찌 보면 우롱하면서 지금 셀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김현지 실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귀뜸으로 미리부터 교수직을 그만두고 산림청장 대기 상태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지금 뭐 답변 중에 저희가 납득되지 않는 답변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농해수의 상황. 김민호 청장은요. 제가 볼 때는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정부가 야심차게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게 뭡니까? 국민 추천제예요. 근데 이 정권의 진심을 왜곡하고 신뢰를 망가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셀프 추천을 하면 그 제도가 우롱됐다 이렇게만 표현하시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국민추천제를 정부나 정권에서 하면은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미래의 신뢰까지 다 망쳤다는 차원에서 이분은요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권위가 없고 신뢰가 사라진 공직자로서 저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그 제도를 좀 우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롱하고 신뢰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진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책임은 이 정권에서는 다른 정권에서 다시 뭐 공직에 도전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권에서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다 사임한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이 사임을 종용하는 취지의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TV조선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었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는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저도 이러한 내가 뭐 검찰을 돕는다라는 누명을 쓰고 굳이 제가 입회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러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끊고 저도 바로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사임에 대한 의사를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계속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을 했다는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영무 편집장님 어제 아마 저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텐데. 저는 옆에서 같이 출연을 해서 들었는데 뭐 그 전부터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뭐 지금 관련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사실은 설주환 변호사 이화영 변호인한테 그만두라 마라 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관계예요. 그러니까 공범관계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계속해서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컨트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 뭔가 상황을 자꾸 다른 쪽으로 그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금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의 입장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이 뭐 사임을 하라 마라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인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공범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공범 혐의죠. 공범 혐의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죄인이죠. 지금은 이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니까. 어쨌든 그런 공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 저렇게 했다면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의혹인 거고요. 예. 이것들을 입증해야 될 주체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죄로서 완성하기는 아직 그 미완의 단계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을 돕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설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예. 언제 어떻게 어디서 했다라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근데 교송 기록을 보면 제가 사임한 이후에 그 뒤에 나온 진술 조서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도 변호사가 다 있었을 텐데 그럼 제가 없어졌으면 원래대로 이화영 씨 본인 얘기대로 한다면 진술이 바뀌었어야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설주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해서 진술이 바뀔 뻔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나간 뒤에도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설주한 변호사 주장이에요. 나간 뒤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본인이 입회 변호사로 있을 때 이미 예. 진술을 이제 바꿔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만둔 뒤에 만약에 그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 편을 들어서 그 사임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만둔 뒤에는 그러면 원래대로 이거 보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조서를 봤더니 자기 있을 때 했던 얘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더라. 그렇죠. 원래는 보고했다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 얘기죠. 예. 그 얘기고. 보고했다는 거였는데 더 자세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둔 원래 뒤에. 기존의 입장과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만둔 뒤에 훨씬 더 상세하게 검찰에 그 토로를 했더라. 네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검찰 편을 들어서 사임시켰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설주한 변호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설주한 변호사는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할 때도 진술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서명을 해준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회유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그만둔 것인데, 그 오해를 받아서 그만둔 이후에도 그러면은 그 오해에 부합하게 하려면 진술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전에 진술을 한 거를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자세하게 했다. 그러니 자기가 그만두게 한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를 그만두게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설주한 때문에 그 거짓 자백을 했다. 이게 만약에 이화영 그 주장이라면 그럼 설주한이 없어지면 그러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설주한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논란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에선 사법 쿠데타라는 맹비판이 나왔는데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합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장악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그런데 그 14명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죠. 그 직후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14명의 대법관 대부분도 이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12명을 지금 증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6명이 되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고 지금 본인이 사실상 추천해서 임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그 임명된 헌재 사무처장을 거기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넣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관을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 편으로 대법관을 대거 바꾸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만약에 대법원에 다시 오면 이제 그 이재명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지금 10명인데 12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현재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천 단계에서부터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뭐 실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조직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그 부처의 당연직들은 거기에 국장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직인데 그 자리를 그 기관이 아니라 헌재 다른 기관의 사무처장을 넣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럴 거면은 일반 위원회에다가 헌재 사무처장을 넣어야지 왜 법원 사무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냐라는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부검과 화장이 어제 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유해가 한국에 돌아와 가족에 인계될 예정인데요. 공항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유해가 도착을 했습니까? 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는 잠시 뒤 이곳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합니다.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이 7시에서 1시간 반 가까이 미뤄졌는데요. 경찰은 유해를 받아 유족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은 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 씨가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단체에 감금돼 고문당하고 숨진 지 2달여 만입니다. 부검엔 우리 측 경찰과 국가수 부검의 등 6명이, 캄보디아 측 경찰과 의사 등 6명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선 멍 자국과 상처 같은 고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흉기에 찔리거나 흉터를 꿰맨 흔적 등 시신 훼손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박 씨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혔습니다. 시신은 부검 후 화장됐고 우리 경찰은 약물 검사와 조직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먼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범죄 혐의자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된 피의자 45명은 무더기 구속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어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교민회장 등을 통해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및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유가족을 지원하고 현지 당국에 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남성의 사망이 최근에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이 2차 입장문을 통해 주식 논란에 사과하면서 위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교 동창 여럿이 투자한 건 맞지만 대표가 동창인 회사와 무관하게 사고 팔았다는 건데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 당시 민 특검이 사고 판 주식수가 동창 회사 오너 2세에게 지급된 지분과 동일한 1만 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09년 10월 네오세미테크가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되기 직전 공시한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당시 10살과 22살이던 오모 대표 자녀가 각각 12,036주씩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장 전에 10,000주씩 갖고 있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거치면서 는 건데 민중기 특검이 재산 신고한 주식 수와 동일합니다. 이 회사 상장 당시 피해 주주 가운데선 비상장주 로비설도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뇌물 비슷하게 고위직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차 선물 삼아 주고 분식회계 적발 뒤 차명 주식을 몰래 판 혐의 등이 인정돼 2016년 징역 11년형을 확정받았던 오 전 대표는 해당 차명 주식에 대해 투자자들 계좌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민특검은 2차 입장문을 통해 주식 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취득과 매도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민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대종고 동창으로 친분은 있지만 매도 관련 조언에 회사 관계자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소개한 지인 역시 해당 회사 관계자가 아니라 대종고 동창 소개로 동창 20명에서 30명이 함께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특검은 주식 만주, 매입 경위 등을 묻는 TV조선 추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새벽 시간 경기 오산의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은 옆 건물로 아이를 대피시키려다 떨어져 숨졌는데 불은 2층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상가주택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2층 창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합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펼쳐 구조에 나서고 주민들은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뭐 대충 주워 있고 계단으로 내려왔죠. 복도에 연기도 꽉 찼고 시커맸어요. 다 같이 대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5층에 사는 부부는 어린아이와 함께 바로 옆 건물로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남편과 어린아이는 건너편 건물로 넘어갔지만 뒤따르던 30대 여성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막 살려주세요라고 소리가 나고 남성분이 창문을 열고 아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제가 아기를 안고 남편분이 저 집 안에 뛰어들어갔고 아내분은 저 못 봤어요. 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대피한 2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2층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파스형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걸 파스로만 안 죽으니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붙을지는 몰랐다. 경찰은 여성에게 중실화죄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자신을 둘러싼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일축을 하면서도 매도 시기, 경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여전히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위법이 없는데 왜 사과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근본적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취득하거나 매도함에 있어서 내부 정보 내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률적인 측면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식, 그것을 가지고 2010년에 똑같은 때에 매매했던 취지로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 수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본인은 아무런 의혹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는 어떤 해명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의 취지가 살짝 변동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을 지인이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최초의 해명을 했을 때는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에 지인의 소개로 취득을 했고 매도할 때는 회사와 관계없이 그 증권사 직원의 어떤 조언으로서 매도했다라고 하지만 매도했던 시점이 정말 절묘하게도 상장 폐지 직전이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거래 종료 직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본인이 위법 행위가 없다란 취지로 해서 했으니까 그렇군요 할 것이 아니고 그 경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네, 사과는 했지만 위법은 없었다라고 민특검이 밝혔고요.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겠다, 사퇴를 일축한 상황입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확정 판결이 2016년에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처벌, 수사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만약에 수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한 시점 자체가 2010년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 업체였던 네오세미테크의 오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을 확정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특검에 대해서도 뭐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라든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시 공소시효가 2017년 정도에는 만료되지 않았겠냐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 오 대표와 공범으로 보고 그 재판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중지된다라고 보더라도 2019년경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특검의 주식거래 논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압수사 논란도 같이 받고 있는데 인권위가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 숨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무원 왕따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권위가 조사를 하는데 특검의 수사를 받는 직후에 어떻게 보면 유서를 남기고 강압 수사에 대한 그 어떤 확실한 어떤 메모를 남기고 사망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는 직권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권위법 30조에 따르면 인권 침해나 아니면 차별 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상당한 이유가 뭐냐?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남기면서 한 10여 장의 A4 용지의 어떤 그 유서 그리고 그 이외에 아주 그 수사 대상을 특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받은 모욕적인 그런 내용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상당한 근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직권 조사를 하는 것인데 한 20일간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수사기관과 달리 여기는 조사기관이라 보니까 압수수색 이런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구제 조치, 또 정책 공고, 나아가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어떤 차별 행위 내지 인권 침해가 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특검 수사에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캄보디아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유해 오늘 오전 8시 한 40분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부검 결과는 시신이 훼손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경찰은 부검을 마쳤고요. 캄보디아 당국과 협조를 통해서 대학생의 유해에 대해서 화장 절차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는 대학생의 시신이 훼손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확인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국내에서 조직검사 그리고 약동물 검사 이런 부분들 진행할 예정이고요.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좀 확정한 후에 관련된 부분들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가 조금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속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는 자세한 영상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검찰에선 이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에 5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무더기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들 대부분 범죄 혐의점이 확인이 된 건데 일부는 피해자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인정이 될지가 좀 관건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현재도 이와 거의 유사한 구속 사건을 변호사로서 지금 한 서너 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왕왕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1심에서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케이스에서 한국에서도 월급이 한 200~300 받기도 쉽지 않은데 후진국인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1,000만 원 준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통장 매매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어떤 위법이 있다라는 것을 미필적 고의도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64명 중에 59명은 이미
구속돼 있던 사람이고 5명은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되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몇 명까지 구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실형이 실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대부분 다 즉각적으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 것이고 법원이 속속 계속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빨리 구해주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으름장도 났는데 한국과의 공정한 협정도 강조했습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미 합의가 끝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Japan,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South Korea, where I'll be meeting President Xi,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And 공정무역을 강조한 트럼프, 곧바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무역협정을 체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And if they don't do business with us, I think China's in big trouble, I'll be honest with you. So I think we're going to end up having a fantastic deal with China. It's going to be a great trade deal. 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 부과와 항공기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했습니다. 또 호주와의 핵심 광물 공급 협정 체결 사실을 언급하며 희귀광물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세우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수리. 경주 에이펙 회담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매듭을 풀게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팀이 자메이카 선수들과 함께 구슴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썰매 대신에 육상 트랙에서 한창 러닝 훈련 중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성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내 트랙에서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동적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끌어올리고 전속력으로 질주도 해봅니다. 육상부가 아닌 스켈레톤,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트랙은 아직 얼지 않았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세계적인 육상 강국 자메이카 선수들을 데려와 스프린트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방한한 자메이카 선수 중엔 100m 최고 기록 9초 96으로 김구경의 한국 기록을 뛰어넘은 선수도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나라,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 출신이 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 출전하는 영화 쿨 러닝의 후예입니다. What motivated me to come over to bobsled is actually one of the original members of the bobsled team from Cool Runnings. 썰매 종목 선수들이 이렇게 러닝에 진심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썰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무동력 스포츠다 보니까 선수들이 발이 어떻게 보면 모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스타트가 0.1초 빨라질 때마다 피니시가 0.2에서 0.3초가 빨라지기 때문에 폭발적인 도약으로 초반 기록을 앞당기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 선수들도 월드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성적을 낼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는 좀 더 저한테 집중을 더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평창의 영웅 원윤종 IOC 선수위원 후보도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부상 관리가 첫 번째고요. 올림픽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준비했던 모든 것을 100%, 120% 모두 쏟아 부어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밀라노, 그 꿈의 무대를 누빌 태극전사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항복 훈련 모습인데요. 네.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소방관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화재를 진압하고 수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론이 등장해 화재 진압에 나서 유기를 끌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네, 드론이 등장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다른 볼거리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현장에 로봇 소방견이 출동했는데요. 전기차 화재 진압 현장 바로 옆에는 로봇 소방견의 활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며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이에 질세라 로봇 구조견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요. 로봇들이 재난 현장에 적극 투입된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로봇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어제 설악산 고지대에는 올해 첫눈이 관측됐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4.8도로 어제보다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 아침에 파주는 1도선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립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밤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전 해상에서는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5도, 대전은 9.4도, 부산은 15.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광주가 17도, 울산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